안녕하세요. 요즘은 예전처럼 시집살이 심하게 하는 집이 있느냐 하는 소리도 있지만 저는 정말 시집살이라는 걸 제대로 겪은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 정말 고지식하고 옛날 분이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 생각하시거든요. 남자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면 여자는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하면서 애나 잘 보고 남편 수발 잘 들어주며 사는 게 최고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어머님에게 저희 남편은 최고의 아들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사는 평범한 직장인에 지나지 않지만 저희 어머님 눈에는요,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처자식 힘들게 먹여 살리는 이 시대의 참 가장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안쓰럽고 가엾게 생각하시는지, 떨어질 틈도 없이 한약지어서 보내고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영양제는 잘 챙겨 먹는지 저를 들들 볶아대며 아들만 챙기십니다. 그런 어머님 눈에 며느리인 저요. 자기 아들 힘들게 일한 돈 집에서 탱자탱자 놀며 쓰는 여우 같은 며느리죠. 실상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등바등 사느라 옷 하나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사고 머리도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허리띠 조여매고 사는데요. 남편 버는 돈이 시원치 않으니 저도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좀 아파요. 타고나기를 심장 쪽에 결함이 있어서 수술도 여러 번 했고요. 병원 생활을 많이 하는 바람에 또래보다 발달이 느려서 발달지연 판정도 받았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약하다 보니 어린이집에는 못 보내고 제가 전적으로 옆에 붙어서 케어를 해줘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제가 직장을 구하거나 하는 게 여의치 않았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참 힘들었는데 저희 어머님 그런 저에게 모진 말로 상처도 서슴지 않고 주십니다. 어이구, 어떻게 낳아도 너는 온전치 못한 걸 낳았냐? 저희 딸이 좀 아프다는 걸 어머님께 말했을 때 어머님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고 남편도 엄마는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화내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도 시모는 내 말이 틀렸냐? 엄마가 얼마나 변변치 않으면 애도 저래. 저거 커서 사람 구실이나 하겠냐? 어떻게 손녀한테 저렇게 말할까 싶지만 저희 어머님은 애초에 손녀라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몸도 성치 않은 딸을 낳았다고 친손녀라고 해도 미워하셨죠. 게다가 그 손녀가 몸이 아파 돈이 많이 들어가니 자기 아들 고생시킨다면서요. 저는 가뜩이나 작은 월급으로 매달 버거울 정도로 힘들게 생활을 해나갔어요. 줄일 수 있는 건 저한테 쓰는 것 뿐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 어머님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시면 저더러 카드 명세서하고 가계부 좀 갖고 오라 합니다. 돈 어디다 쓰는지 자기가 확인한다고요. 자기 아들 피땀 흘려서 번 돈 제가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니냐고 확인 좀 하잡니다. 처음엔 기분 나쁘고 어이없어서 싫다고 했는데 찔릴 거 있냐고 왜 못 보여주냐 난리치고 남편도 그냥 보여드리자고 해서 보여드렸어요. 진짜 사람 질리더라고요. 이건 뭐 했었냐, 이건 왜 많이 썼냐, 하나하나 트집 잡는데 제가 진짜 허튼 돈 쓴 것도 아니고 다 필요해서 쓴 건데 이런 감시까지 받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막말로 어머님이 주신 생활비도 아닌데요. 하지만 저한테 그러는 건 그냥 참을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어머님께 기분 상하는 건 저희 딸한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휴, 남편이 밖에서 쇠가 빠져라 이래서 돈 벌어오면 뭐하냐? 쟤한테로 다 들어가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몸성 안에 나왔으면 안 들어가도 될 돈을.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몸이 성치 않아도 저와 남편 자식이고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제 딸이 무슨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도 되는 양 저런 소리를 하시니까 치료센터 비용이나 병원비 쓸 때도 눈치가 얼마나 보이던지요. 무엇보다 엄마 아빠보다도 더 우쭈쭈하고 귀여워해 주셔야 할 할머니에게 구박받는 저희 딸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딸만 생각하면 어머님한테 할 말 다 하고 콱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참고 산 건 저희 남편이 집에서는 잘하고 좋은 아빠라는 것, 그리고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앞에서는 암소리 못했지만 뒤에서는 저에게 꼭 미안하다고 하고 기분을 풀어주었어요. 정말 미안해. 엄마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우리 엄마 알잖아. 워낙 옛날 사람이고 고지식해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편은 저와 딸에게 잘했고 남편과 크게 부딪히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님 앞에서 제 편을 들거나 도와주진 않았어요. 자기 엄마 성격으로는 자기가 편을 들면 더 일이 커진다고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것도 있었죠. 결국 저보고 무조건 참아달라는 거였으니까요. 저도 어머님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컸지만 어머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싶어서 좋게 좋게 참아왔어요. 또 제가 아픈 아이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홧김에 이혼한다 치면 어떻게 저희 아이를 건사하나요? 결국 돈 못 벌고 아이까지 키워야 되는 제가 그냥 꾹꾹 참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점차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남편 월급은 뻔하고 아이한테 들어갈 돈은 점점 많아졌으니까요. 제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작한 것이 유튜브였습니다. 저는 살림에 대해선 나름 노하우도 많고 자신이 있었거든요. 요리도 곧잘하고 독특하게 응용도 잘하는 편이에요. 어머님도 사사건건 저한테 트집을 잡아도 제 살림이나 요리에는 딱히 입을 안 대실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 적성을 살려 요리와 살림에 관한 팁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유튜브라지만 처음 해보는 분야라 마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데 편집 프로그램도 독학으로 배워야 했고 촬영하는 것도 처음엔 어설프기 그지없었어요. 게다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다 보니 시간도 여의치 않아 짬나는 대로 배워야 했죠. 하지만 저는 잠을 줄여가면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기획도 하면서 조금씩 업로드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재미도 있고 할수록 요령도 생기더라고요. 초반 2달까진 구독자 100명도 안 되고 조회수도 100을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제 영상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순식간에 구독자와 조회수가 올라가고요. 이 세계가 신기한 게 내내 안 돼서 빌빌거리다가도 소위 하나만 제대로 터지면 다른 영상까지 다 함께 터지더라고요. 그 후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도 빠르게 늘고요. 처음엔 조금의 부수입이라도 돼서 우리 아이 센터 가는 비용만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정도였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되어가자 제가 버는 수익은 어느새 남편 월급의 3배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수익 자체보다 협찬이나 광고로 받는 돈이 더 쏠쏠하더라고요. 그쯤 되자 처음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잠이나 좀 더 자고 쉬라고 말했던 남편은 자기도 일을 그만두고 제 일을 돕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자기가 편집을 배워서 해보겠다면서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 일은 불안정한데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실 회사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승진도 물 건너갔다면서 사실 전부터 너무 그만두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지쳤나 보다 싶어서 고민 끝에 결국 남편도 일을 그만두고 제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촬영과 편집을 맡았어요. 저 혼자 할 때는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만들어야 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제 일을 도와주면서 아이도 함께 보니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를 어머님께 하지 말자는 거였죠. 어머님은 이런 일을 이해도 못할 거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에 있는 못난 아들처럼 보이기 싫다는 겁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아들 돈 버는 걸로 저한테 유세가 대단하니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번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부탁을 하니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할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남편이 건강이 악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병명은 당뇨였어요. 시댁 쪽에 가족력도 있고 평소 생활 습관이 엉망이어서 젊은 나이에 당뇨가 찾아온 거였죠. 운동도 잘 하지 않고 거의 안 움직이는 데다 맨날 단 음식과 음료를 입에 달고 살아서 병원에서도 주의하라고 몇 번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괜찮다며 여전히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이어오다가 결국 당뇨 판정까지 받은 거였죠. 병원 검진을 친척분 병원에서 한 거라서 이 일은 어머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귀한 아들이 당뇨에 걸렸으니 저희 부부를 호출해서는 한바탕 화를 내셨어요. 당연히 저한테요. 너, 내가 남편 건강관리 잘 해주라고 했냐, 안 했냐? 뭘 어떻게 했길래 이 나이에 당뇨야, 당뇨가? 저도 남편이 아파서 속상한데 다 제 탓으로 돌리고 뭐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 가족력인 걸 저보고 왜 뭐라고 하나요? 어머님 본인도 잘 아시면서요. 게다가 아무리 남편이라도 본인이 맨날 주스랑 믹스커피 줄창 마시고 패스트푸드 좋아해서 허구한 날 배달시켜 먹는 걸 어떡하나요? 저라고 안 말려봤을까요? 제가 몇 번이나 야채 위주로 먹자며 그렇게 음식을 차려줘도 야채는 질색하는 남편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 몰래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사와서 먹고 그럽니다. 제가 운동이라도 하라고 헬스장도 끊어주고 억지로 데리고도 나가봤지만 본인은 귀찮고 걷는 것도 싫다며 킥보드까지 주문한 사람이에요. 걷는 거 너무너무 싫다면서요. 저도 몇 번 그 일로 남편과 입씨름하다가 그냥 포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노력은 알지도 못하시면서 남편이 당뇨 판정을 받으니 결국 그게 다 제 탓이라는 겁니다. 저도 한숨을 쉬며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제가 아무리 온갖 야채 위주로 식단 관리해주고 운동시키면 뭐해요. 이이가 먹기 싫다고 안 먹고 저 몰래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러는데요. 운동도 하기 싫고 걷는 것도 싫어하고요. 네가 정성껏 맛있게 만들어주면 성철이가 왜 안 먹냐? 성철이 결혼 전만 해도 내가 해준 야채 반찬 잘만 먹었다. 어머님, 이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면 본인이 알아서 몸 관리해야죠. 당뇨 가족력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본인이 안 듣는 걸 저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저는 평소에는 웬만하면 네네 하고 그냥 맙니다. 남편 부탁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하지만 그날따라 어머님이 막 소리 지르시는 게 더 듣기 싫고 기분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말대답을 하니 남편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모습에 더 역정을 내시고요. 얘 말하는 싸가지 봐라. 너 시어매한테 누가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 하라디?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친정 좀 그만 들먹이세요. 그렇게 치면 이가 운동도 안 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맨날 몰래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건 어머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저도 못 참고 폭주하니까 남편도 슬쩍 저를 말리더라고요. 왜 그래? 그만해. 왜 맨날 나더러 참으라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어머님은 막 핏대까지 세어가며 저한테 화내시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께 그만하라고 말리고요. 너, 네 딸년만 신경 쓰고 내 아들은 신경도 안 쓰지? 저거한테 돈도 엄청 들어가지?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시킨 줄 알아? 이렇게 또 저희 딸 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맞나요? 어떻게 아픈 손녀 보고 저런 식으로 말하나요?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돈 들어가든 말든 어머님이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보태주신 것도 하나 없으면서 우리 나은이 보고 매번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언성 높여 따지자 어머님은 눈이 뒤집혀 악을 쓰듯 말하더라고요. 그거 내 아들 돈 아니야.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밖에서 본 돈 아니냐고. 기생충 마냥 집에서 남의 아들 돈이나 쓰고 살면서. 뭐라고요? 말 다 하셨어요? 너만 네 자식 귀하냐? 나도 내 자식 귀해. 네 새끼만 신경 쓰고 내 새끼는 나 몰라라 하니 애가 저런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애가 오죽 힘들면 병에다 걸려. 너랑 네 딸, 내 아들 등골 좀 작작 빨아먹어. 그 말에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등골은 누가 빨아먹고 있는데요. 어머님 아들이 제 등골 빨아먹고 있거든요. 뭘 알고나 말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입이 뜨억하고 어머님도 벙찐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내 아들 돈이나 쓰고 살면서 내 아들이 네 돈꼴을 빨아먹어? 네, 저요. 어머님 아들 월급 3배는 넘게 벌어요. 어머님 아들 진작에 회사 그만두고 제 밑에서 일하고 있고요. 못 믿겠으면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 말에 남편은 아 하며 머리를 짚더라고요. 어머님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남편에게 묻고요. 얘 뭐라는 거냐? 이 말이 진짜냐? 남편은 그제야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나은 엄마 말. 얘가 뭘로 돈을 벌어? 어디 직장 나가니? 무슨 직장이길래 얘한테 그 많은 돈을 줘? 너 어디 이상한 데 나가냐? 엄마도 그만 좀 하세요. 저는 그 순간 진짜 어머님이고 뭐고 앞으로 상종도 안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막말도 정도 것이지 돈 벌어서 자기 아들 건사해주는 며느리더러 이상한 데 나가냐니요. 저는 정말 폭발할 것 같은 기분으로 저희 딸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차키 내놔. 나 나은이랑 갈 거야. 그리고 다시는 여기 안 와. 왜 그래 자기야. 내놔. 네가 니네 엄마 조금만 참아달래서 참았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왜 이런 대접을 참고 견뎌야 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는 어머님께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현실 분간 좀 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뭐 되게 대단한 아들이나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님 아들 진작에 회사 때려쳤고 먹여 살리는 거 저예요. 그나마 어머님 아들이 착해서 제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고요. 몸도 아픈 데다 직장도 없는 아들,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저 앞으로 여기 안 올 겁니다. 우리 나은이도 안 올 거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 맨날 나더러 너네 엄마 참아달라는데 나도 이제 한계야. 너네 엄마 말론 당신이 알량한 돈 몇 푼 벌어오니 나보고 참으라는 것 같은데 그 돈도 이제 내가 다 버는데 내가 왜 참아야 돼? 당신도 잘 생각해. 엄마 앞에서 가오는 잡고 싶으니 나한테만 계속 참으라는데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와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뒤에서 막대 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는데 저희 남편도 급하게 쫓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도 한숨을 막 쉬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저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오늘 왜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지. 내가 왜 그러려니 해야 돼? 당신도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몸도 아프고 직장도 없는 당신을 남편이라고 우리 나은이 아빠라고 챙기고 봐주는 건 나야.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해봐.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숨만 쉬더라고요. 저도 돈 버는 걸로 유세 떨고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기 아들 돈 번다고 저한테 막말하고 못 살게 굴었던 어머님과 아무 말도 안 하고 묵인하고 있던 남편을 생각하면 저도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남편에게도 더 이상 어머님 안 본다고 선언했고 남편도 저랑 어머님이랑 같이 있어봤자 사이만 더 틀어지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 말이 진짜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통화하는 게 밖으로 들려서 들었거든요. 남편도 나은 엄마가 진작에 돈 번지 꽤 됐고 자기가 나은 엄마 일 돕는 것도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남편 무시하고 시어머니한테 난리냐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데 남편이 거기다 대고 아 엄마 아 엄마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들 이혼하는 거라도 봐야 직성 풀리겠어요? 그리고 우리 나은이더러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나은이 봐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분란 좀 만들지 마시고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도 어떻게 네가 이러냐고 노발대발하시며 전화 끊고요. 솔직히 속 시원하면서도 저렇게 화낼 수 있는 거 왜 예전엔 안 했는지 남편의 행동도 참 어이없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돈 잘 번다고 저도 할 말 다 하고 남편도 자기 엄마더러 뭐라고 하는 상황이 되니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어찌나 씁쓸하던지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키는 제가 쥐었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도 무조건 참으며 살지 않을 겁니다. 남편도 행여나 엄마한테 사과해라느니 먼저 풀라느니 그런 소리 하면 뒤도 안 보고 갈라설 거고요. 언제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래도 마음이 좀 낫더라고요. 단순히 돈을 벌게 된 것보다 자신감과 당당함을 얻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언제까지 수익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성취를 얻어봤다는 것에 큰 자신감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저희 딸 잘 보살피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경제력 때문에 이혼만은 하지 말자 생각하며 8년을 참았습니다. 돈이 뭔지 많지도 않은 남편 월급이 아쉬워서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며 혼자 참았던 날이 많았는데요. 지금 저는 돈도 갑질 가득했던 시댁과 남편으로부터도 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때의 사연을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상 상고를 졸업하고 식품공장 사무직 격리로 일을 했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6살이 많았고 같은 사무실의 대리였습니다. 어린 나이였고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이었기에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어렵기만 했죠. 그래서인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준 그 남자에게 큰 호감을 느끼다가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그 남자는 저에게 정말 다정하고 큰 사람처럼 보였어요. 듬직하고 든든해 보였죠.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엄마랑만 살았는데 저희 엄마 저에게 참 잘해주셨지만 제 마음 한켠에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꼭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귀다가 임신을 했어요. 그 남자는 제가 임신을 했으니 그참에 결혼까지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남자 집안 형편도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만약 결혼을 하면 저도 같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그 얘기 듣고 참 많이 우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결혼 꼭 해야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남자가 너무 좋았고 또 뱃속의 아이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 남자 결혼하고 보니 참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든든하고 듬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해줄 것처럼 굴었는데요. 결혼하고 보니 완전 마마보이에다가 게으르고 성격도 정말 애 같은 면이 많더라고요. 자기 기분 상하게 하면 며칠이고 말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집안 분위기까지 험악하게 만들어서 옆 사람 눈치 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요. 게다가 결혼 전에는 회사에서 늘 마주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치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놀러 다니고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 후에는 집에 거의 붙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맨날 술 약속이니 친구 모임이니 뭐니 하면서 저는 집에 홀로 놔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다녔죠. 꼭 총각처럼요. 그 집에 기댈 사람이라고 남편 하나뿐인데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 결혼 전에 찾아뵀을 때도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긴 했어요. 제가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친정도 그저 그렇다면서요. 그런 말씀이 참 속상했지만 바보 같았던 저는 제가 더욱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잘 보이고 싶기만 했습니다. 스스로 을을 자처한 거죠. 그런 식으로 숙이고 들어간 결혼에서 대접받을 리가 없고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배가 불러오면서 회사는 그만둬야 했는데요. 그 후로 집안일은 모두 제 차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몇 끼 식사도 다 제가 차려드리고 한숨 돌린 틈도 없이 온 집안을 쓸고 닦아야 했어요. 워낙 오래된 집이고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빼곡하다 보니 솔직히 제가 나름대로 치우고 정리를 해도 늘 어수선하고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땅바닥에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게으르다고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느냐 혼을 내고 입을 대셨기에 저는 매일같이 부지런히 집을 치워야 했습니다. 만삭의 몸에도 거의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는데 오래된 화장실이라 역한 냄새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수구 쪽 청소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속에서 받쳐서 몰래 토하면서까지 청소를 해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쓰러울 정도로 악착같이 집을 치우고 닦았어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어머님한테 욕 안 먹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머님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너네 엄마는 집에서 그렇게 해? 라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정말 기분 나쁘고 그 소리 안 듣고 싶어서 더 악착같이 굴었던 것도 있습니다. 시부모님 삼시세끼 밥 차려드리고 남편 퇴근하고 오면 남편 밥도 또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주방 정리하고 가족들 거실에서 TV 보며 깔깔대고 있을 때도 저는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족들 밥은 열심히 챙겨대도 정작 저는 잘 못 먹어서 임신했는데도 살이 빠질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그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으니 살림도 몹시 쪼들렸습니다. 아버님은 간헐적으로 일을 나가시는 듯 했는데 수입이 크지 않았고 그 집 자체가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정말 쪼들려서 장을 볼 때는 콩나물 한 봉지 사는 것도 고민하면서 사야 했으니까요. 너무 힘들고 결혼 생활이 이런 건가 싶기도 했지만 친정엄마에게 내색은 못했습니다. 애초에 시부모님들 밥 차려줘야 해서 20분 거리인 친정에도 거의 못 갔지만요. 결혼 극 초반에야 남편이 저에게 수고한다고도 하고 고맙다고도 했지 시간이 지나니까 대놓고 식모 취급이더군요. 무시하고요. 네, 어찌 보면 저는 그 집의 식모였죠. 돈도 안 받고 죽어라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식모요. 아이를 낳고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육아는 육아대로 하고 집안일도 그대로 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님은 며느리 들였다는 이유로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없으면서 이래저래 잔소리는 심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도대체 뭘까? 내가 공짜로 일해주고 밥 해주러 결혼해서 여기에 있는 걸까? 극도의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사랑했지만 임신만 아니었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고 아무 죄 없는 아이한테까지 원망이 들었어요. 그냥 눈을 감으면 다시 안 뜨고 싶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씩씩하게 행동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시부모님이 핀잔하거나 남편이 무시해도 그냥 웃고 넘겼거든요. 하지만 속에서는 그게 다 골마가는지 자꾸만 그냥 콱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예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고 거기서 취업까지 해서 더 보기가 힘들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내려왔다고 보자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좋아했던 친구기에 저도 겨우 시간을 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초췌하고 안 좋아 보이냐고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는 결국 친구 앞에서 펑펑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고백을 했어요. 친구는 몹시 속상해하면서 안 되겠다고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 권유하더라고요. 우울증인 것 같다고요. 저는 그럴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했는데 친구가 너 이러다가 죽는다고 제발 스스로를 보살피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참 복잡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 전만 해도 오랜만에 친구를 보는 거라 설렜어요.
하지만 친구에게 하소연을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나 이렇게 사는 거 굳이 친구에게까지 말해서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또 한편으론 저도 결혼 생활 내내 이렇게 살다 보니 그냥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친구에게 다 털어놓고 진짜 제 속마음을 저도 꺼내놓고 보니 몹시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은 더 우울했는데 친구가 저 대신 정신과 상담을 잡아놨다며 나오라는 겁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친구가 저를 위해 일부러 상담까지 잡은 거라고 하니 나가야겠더라고요.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밥은 다 차려놨으니 아이만 조금 봐달라 시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인상을 팍 쓰면서 너 왜 자꾸 친구 만난다면서 밖으로 나도냐? 친구 맞아? 어디서 늦바람 난 거 아니고? 그러면서 톡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저 장 보는 거 말고 거의 외출도 잘 안 했는데 참 너무하신다 싶더라고요. 며느리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동아줄이라도 잡는 셈 치고 상담 가는 건데요. 애까지 내팽개치고 뭔 놈의 친구냐고 한참 뭐라 하시는 거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고 나왔습니다. 상담받으니 우울증이 굉장히 극심하대요. 게다가 감염성 우울증 증세로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고 밝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우울증 증세가 몹시 심각한 상태라며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약도 꾸준히 복용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날 정말 펑펑 울고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친정이 못 살고 해온 것도 없이 결혼을 했고 네가 사회에 나가봐야 뭘 할 수 있겠냐며 늘 저를 후려치는 말들을 결혼 생활 내내 듣고 살았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 저도 제가 그런 것 같았고요.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죽어라 하고 밥 차리고 애 보고 기죽어서 살았는데 뭔가 그때 일을 계기로 저도 좀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저의 유일한 편일 수밖에 없는 엄마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 꾸준히 받아보라며 상담비도 엄마가 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장 보러 간다는 핑계로 몰래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결국 어머님과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외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대로라면 죽고 싶어서 좀 살자고 치료받은 게 잘못인가요? 시어머니는 제가 장 보러 나간대 놓고 자꾸 늦게 들어오니까 뭔가 수상하다면서 남편에게 다 일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몰래 제 뒤를 캐다가 제 약을 보고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정신과 치료가 죄도 아니고 오히려 우울증이 극심한데도 그걸 숨겨가며 지낸 며느리가 불쌍하지도 않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막 핏대까지 세우며 화를 내시더군요. 너 정신병까지 있으면서 속이고 결혼했냐? 정신병 아니고 우울증이에요. 네가 뭐가 우울한데? 결혼하고 매일같이 집안일에 식사 준비에 육아에 저만을 위한 시간도 없고 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눈물까지 흘리며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제 마음을 털어놓으면 시부모님도 남편도 조금은 미안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펄쩍 뛰시더군요. 얘 좀 봐. 누가 보면 너 구박하고 못살게 굴 줄 알겠다. 가진 거 없이 애 가져서 덜렁 결혼까지 한 주제에 그럼 네가 뭘 할 건데? 집에서 놀면서 살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너 뭐 할 건데? 다 그러고 산다. 왜 혼자 유난이고 청승이야? 그렇게 사는 거 병원 가서 치료까지 받아야 될 일이야? 다 그러고 살아. 너만 그러고 사는 줄 아니? 거기다가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뭐? 우울증 치료? 그딴 거나 하면서 돈이나 쳐 쓰고 있냐? 너 되게 시간 많고 심심한가 보다. 라더군요. 어머님은 둘째치고 남편한테까지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가 대주신 거야. 당신 돈 쓴 거 하나도 없어. 장모님도 참 어지간하다. 정신병 있는 딸내미 속이고 결혼까지 시키고 몰래 치료비 내주고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나를 달라 그래. 그 말에 저는 완전 꼭지가 돌더라고요.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 집구석에서 처박혀서 죽어라 애 보고 집안일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저를 때리려고 손을 확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싸운 적도 한 번씩 있었지만 그런 행동은 처음 봤거든요. 저희 아이 옆에서 울고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금 때리려고? 진짜 마음 같아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살자. 뭐? 나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서 상담받은 거 맞아. 근데 내가 살려면 결국 여기서 벗어나야겠더라고. 제 말에 남편도 시부모님도 비웃었습니다. 이혼은 아무나 하니? 네가 뭐 있다고? 돈은 있어서 이혼해? 뭐 먹고 살려고? 저도 비웃어 주었죠. 뭐래도 못 먹고 살겠어요? 여기서도 돈 한 푼 없이 공짜 식모노릇 5년이나 해줬는데. 이혼해 그럼. 누가 아쉬운데? 나중에 잘못했다고 바짓가랑이 잡고 울지나 마.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할 일 없으니까 이혼해. 저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님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야! 민승이는 두고 가! 어디 남의 손주를 데리고 가! 정신병까지 있는 주제에 애를 본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평소에 애를 봐주면 얼마나 봐줬다고 저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데리고 갈 거라고 했고 거기서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애가 너무 울고 저도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일단은 저만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애 생각에 너무 눈에 밟혀서 친정엄마에게 울면서 하소연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민승이가 눈에 밟혀도 좀 참으라 하셨습니다. 한창 손 많이 가는 시기인데 너 없이 그 사람들 고생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데리고 가라고 할 거라고요. 저는 아이가 너무 눈에 밟혀서 힘들었지만 제가 달라고 한다고 줄 인간들도 아니었기에 일단 기다렸습니다. 이혼 준비도 하면서요. 남편은 전화해서 애까지 버리고 집 나갔다고 잘하는 짓이라며 저를 조롱했고 저는 그런 폭언들까지 다 증거로 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폭언을 당했다는 걸 주장했고 남편은 제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고 정신과 치료를 숨긴 걸 빌미 삼아 반박하며 양육권도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정말 저희 엄마 말대로 이혼 소송 시작하고 2달도 채 안 돼서 저한테 양육권 준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싫어서 아이 못 준다고 한 거지 애를 제대로 보실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더욱 그렇고요. 저희 시부모님도 엄청 게으른 성격들이고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지 아이 밥 한 번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저희 애도 좀 예민한 기질이 있는 편인데다 남편이나 아버님은 아예 나 몰라라 하니 어머님 혼자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아이는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게다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 아이가 없어야 당신 아들이 재혼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왔고 양육권도 제가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 증거가 별로 없고 약해서 그냥 적은 금액으로 합의 보고 이혼도 했고요. 저는 그때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끝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정말 홀가분하고 속 시원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초에 좋은 거 하나 없는 결혼 생활이었기에 더 홀가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기댈 순 없으니까요. 저는 엄마 가게에서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갈치조림 식당을 하셨는데 장사가 그렇게까지 잘 되는 건 아니어서 저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취업이 잘 안 돼서 일단은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돕기로 했죠.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요.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 식당이 마냥 맛있고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 보니 단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음식들도 맛이 평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엄마와 함께 음식에 대한 보완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음식 만드는 걸 워낙 좋아했고 손맛도 꽤 있다고 자부해요. 저희 시부모님 매일 저한테 잔소리해도 제가 만들어준 음식은 좋아하셨거든요.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쉬는 날에도 맛집을 다니면서 보완을 했고 주방 동선도 개선을 많이 했죠. 그리고 홀도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분위기여서 대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동네 분들만 주로 왔는데 여러 가지 홍보도 시도해가며 젊은 사람들과 타 지역 사람들까지 모을 방법을 생각했죠. 그때 제 모습에 제가 놀랐어요. 결혼 기간 동안 수동적으로 매일 밥하고 집안일만 하고 무기력했던 제가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뛰어다니고 노력한다는 모습이 너무 기뻤거든요. 병원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성 우울증이었는데 결국 스트레스의 근원이 사라진 상태라 엄청 호전이 되었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신나고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때 알았네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말처럼 제가 그렇게 애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니 장사도 점차 잘 됐습니다. 입소문까지 타면서 멀리 동네 분들까지도 많이 찾아와 주셨고요. 바쁜 타임에는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였죠. 돈 버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엄마와 일했고 너무 바빠서 직원도 고용했어요. 하지만 너무 내부가 좁아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어 고민하다가 마침 근처 상가에 넓은 1층 자리에 임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2호점식의 가게를 하나 더 내게 되었어요. 저희 가게에서 수용이 안 되는 손님분들은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한 거였죠. 엄마와 저는 직원도 더 늘리고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직원을 많이 늘리면서 엄마와 저도 여유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맨날 아이가 유치원 하원하고 오면 가게로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아이는 가게에 딸린 작은 공간에서 혼자 놀거나 TV를 봤거든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부턴 아이를 데리고 많이 다니게 되었죠. 돈 걱정해서 아이 옷이나 물건도 주로 물려받거나 중고 매매를 이용했는데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사줄 수도 있고 좋은 데 데리고 다닐 수도 있으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아이랑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차도 마련했고요. 이혼 전 그렇게 답답이 시절로 살았던 게 마치 전생인 것처럼 저는 완전 달라진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주방에서도 일을 하고 홀에서도 일을 하거든요. 그날은 홀이 워낙 정신없어 보여서 홀에서 주문을 받으려 할 때였습니다. 정말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주문 받으러 그 테이블에 갔다가 그 얼굴들을 보는데 진짜 그때 생각이 나면서 기분이 확 가라앉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시모 저를 보고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픽 비웃더라고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밥순이로 살기 싫다고 나가더니 결국 나가서도 밥 해주는 식당 취업해서 이러고 있냐?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하는 게 뭐 어때서요? 그 거지 같은 집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좋은데요? 제 말에 어머님 표정 싹 굳더라고요. 전 남편도 발끈하고요. 너 말 다 했냐? 됐고 식당에 밥 먹으러 왔으면 주문이나 하세요. 전 남편 제 말에 빈정대더군요. 그래도 꼴의 맛집이라고 유명한 데 취업했네. 야, 이혼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아득바득 이혼해달라 그랬냐? 그 말에 제가 그랬죠. 이렇게 사는 게 뭔데? 아니다. 너랑 잘 어울린다. 여기 맛집이라고 유명하긴 하던데. 돈 많이 주냐? 얼마나 주냐? 저는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주문 안 할 거면 나가. 그 말에 어머님 발끈하시더군요. 내 돈 주고 밥 먹으러 왔는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일개 직원 주제에
네가 사장이야? 사장이 너 이런 식으로 손님 쫓아내는 건 아니야?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다른 손님들까지 쳐다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쫓아낼만 하니까 하죠. 제가 사장이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손님 안 받으면 그만인데요. 제 가게에서 나가세요. 그쪽들한테 줄 밥 없거든요. 제 말에 전시모 비웃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네가 여기 사장이라고? 네가 무슨 여기 사장이야. 너네 사장한테 다 말해줄까? 어디 잘려볼래? 그 순간 갑자기 그 테이블 위로 소금이 촥 뿌려졌습니다. 전시모 놀라서 일어나고요. 쳐다보니 저희 엄마셨어요. 여기 내 딸 가게 맞아. 어디서 재수없게 여길 와?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가서 죽어라 일만 시키고 가증 구박했던 주제에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밥 처먹으러 왔는데 당신네들한테 줄 밥 없어. 꺼져! 엄마 말에 전시모도 부들거리더군요. 어디다가 소금을 뿌려? 그리고 여기가 얘 가게라고? 그래, 이거 우리 가게다. 내 딸 이혼하고 나니까 일이 아주 술술 풀리더구만. 볼 것도 없는 거지 같은 집 주제에 시댁이란 이유로 내 딸 잘도 구박했지?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복장 터지는데 어디 와서 아직도 시건방을 떨고 있어? 당신들이 뭔데? 저희 엄마 그렇게 큰 소리 내며 화내시는 일 거의 없는데 진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말에 전 남편도 발딱거리고요. 그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누구더러 시건방이니 뭐니 그러세요. 너나 가려서 해. 네가 뭔데? 어린 내 딸한테 온갖 입 바른 소리를 해서 결혼까지 해놓고 그 집에 처박아 두고 나 몰라라 했지? 내가 너네 집 찾아가서 뒤집어 엎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됐고 당신들 나가. 밥 안 팔 거니까 당장 나가. 식당 좀 잘 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시모와 전 남편이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단골 손님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어이, 이봐요. 사장이 안 판다잖아.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 안 보여요? 자리 차지하지 말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밥 먹는데 웬 소란이에요. 엄마의 말을 들은 다른 손님들도 입을 모아 전 시부모와 남편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요. 제 편을 들어서 대신 뭐라고 해주신 그때 그 손님들 참 고맙더라고요. 전시모도 악착같이 뭐 이런 집이 다 있냐, 어디 손님을 쫓아내냐 난리쳤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의 성화에 쫓겨나듯 저희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그 가족들 쫓아내고 웃으며 기다리고 있는 손님 들어오시라 했고요. 전 시부모와 전 남편 나가고 저희 엄마는 손님들께 식사하는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손님들 오히려 괜찮다며 얘기 들어보니 못된 인간들이라면서 오히려 저와 엄마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감사하다며 음료나 주류 비용은 서비스라고 하셨고요. 저희 가게 와서 속 끓는 소리 한 건 너무 짜증나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쫓아내버렸던 상황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이혼한 게 생각할 때마다 속에 뭐가 얹힌 것처럼 갑갑했는데 그 일 잊고 조금은 후련해졌다고나 할까요? 전 남편 놈은 나중에 아들 면접 교섭 때 만나서 엄마 돈 잘 버냐, 차는 뭐 타냐 꼬치꼬치 캐물었다는데 참 끝까지 찌질하고 재수 없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뭐 어쩌려고요. 저희 아들도 아빠 불편하고 같이 있기 싫다 해서 면접 교섭이라고 만나봤자 얼마 안 있다가 오기 일쑤더라고요. 남편으로도 참 별로였지만 아빠로는 더 별로인 그 남자. 제 눈에 콩깍지가 잘못 씌어서 결혼까지 하고 마음고생하며 살았네요. 그때의 저를 떠올리면 아직도 씁쓸하고 마음이 안 좋기도 하지만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생활에 더 만족하고 감사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때 너무 힘들었던 시절도 결국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낫고요. 이제는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과거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의 단꿈에서 미처 깨기도 전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던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29에 결혼을 했었는데요. 소개를 받은 후 딱 6개월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했었습니다. 주변에선 걱정이 많았죠. 너무 짧게 만나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사람은 최소한 1년은 겪어봐야 되는 거다라고요. 저도 제가 누군가를 6개월 만나고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전에 2번 연애를 했었는데 한 번 만나면 연애 기간이 2, 3년 정도는 될 정도로 그렇게 짧게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6개월 만에 결혼했냐면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 저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첫 만남부터 너무 죽이 잘 맞았어요. 커피 취향도 비슷하고 대화를 해보니 취미도 비슷하고 생각이나 가치관도 비슷하고 꼭 또 다른 저를 만나는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 남자 소개팅을 했던 날이 12월 31일이었어요. 공교롭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던 거죠. 그 남자 저는 낮에 만나서 그날 같이 밥도 먹고 맥주집에 가서 맥주도 마시며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너무 재밌고 대화가 잘 통했는데 맥주집 TV에서는 제야의 종이 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와 저는 새해를 함께 맞이하게 된 거죠. 카운트다운을 함께 했고 새해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저에게 그랬어요. 미연 씨, 나랑 사귈까요? 라고요. 새해가 시작되었다 보니 가뜩이나 들뜨고 설레는 기분이었는데 그 남자의 말은 제 가슴을 더욱 뛰게 만들었죠. 저는 웃으며 좋다고 했고 그렇게 그 남자 저는 만난 지 하루 만에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 저는 6개월간 연애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5회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 남자는 회사 퇴근하고 나면 꼭 저희 집 쪽으로 왔고 같이 가볍게 산책을 하다가 헤어진 적도 있고 커피 한 잔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쩔 땐 심야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 헤어질 땐 아쉬워서 집 앞에서 30분 넘게 대화만 한 적도 있었어요. 서로 너무 좋아했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도 빨리 해서 같이 붙어 있고 싶었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결국 저희는 4개월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준비 끝에 6개월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그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나름 저는 저 스스로를 신중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후다닥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코딩 관련 프로그래머 일을 하는데요. 회사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 근무를 합니다. 남편은 비교적 자유로운 제 회사 생활을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네 회사는 일도 많고 야근도 많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연애 때도 회사 일이 힘들고 피곤하다는 소리를 자주 했고 이직을 준비하겠다는 소리도 곧잘 했어요. 물론 말만 그렇게 하고 딱히 이직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요.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할 때처럼 알콩달콩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자기 팀의 박 과장님이라는 분의 집들이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과장님인데 마침 저희 동네 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약속된 날짜에 집들이로 놀러 갔어요. 저와 남편만 간 건 아니고 부부 동반으로 다른 팀원분들도 다 오셨죠. 박 과장님이 이사한 집은 저희 아파트에서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가깝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박 과장님네는 6살 정도 된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아이와 엄청 잘 놀아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박 과장님 사모님이 어머, 김대리님, 우리 아들이랑 너무 잘 놀아주신다. 미연씨, 얼른 아이 가져요. 김대리님, 너무 좋은 아빠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1년 되지 않았어? 이제 슬슬 아이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뭐. 생기면 낳아야죠. 적극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지는 않는구나? 네, 뭐 저나 남편이나. 그래요? 보니까 김대리님도 엄청 좋은 아빠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남편이 아이랑 참 잘 놀아주었고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아이 없이 살기로 한 딩크 부부냐고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낳자고 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저나 남편이나 그리 적극적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건 아닙니다. 저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생기면 감사하게 낳겠지만 시험관 시술까지 하면서 갖고 싶지는 않다는 주의였어요. 남편도 그러한 생각에 동의했고요. 아이가 꼭 갖고 싶은 부부라면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지만 저와 남편은 그렇지는 않았던 겁니다. 생기면 낳고 아니면 말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시부모님이 이런 걸 이해해 주실까 물어본 적도 있는데 남편은 되려 우리 부모님 쿨하셔. 너네 가정일은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주의니까 신경 안 쓰실 거야. 라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임신에 대한 별다른 부담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날 박 과장님네 아들하고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고는 사실 남편은 아이가 갖고 싶은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자기야, 아까 박 과장님 아들하고 너무 잘 놀아주던데 자기도 혹시 아이 갖고 싶어? 그런데 남편은 너털 웃음을 짓더라고요. 놀아주는 거야 그냥 좀 놀아준 거지. 우리는 아이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말기로 했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딱히 피임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아이가 잘 안 생기긴 한다. 요즘은 환경적인 문제도 많아서 그런지 자연임신이 잘 안 된다곤 하더라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뭐 어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면 되지. 그렇지 뭐. 그래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남자들은 본인 자식을 갖고 싶어 한다던데 저희 남편은 예외구나 생각했죠.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고 아니면 말자라는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야근이 부쩍 잦아졌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밤늦게 오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죠. 그렇게 일이 많은데 사람은 좀 더 안 뽑느냐 물었더니 그런 게 어딨느냐며 요즘 같은 때에는 안 잘리고 다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야근이 잦은 남편을 보니 얼마나 힘들까 싶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도 일을 하긴 하지만 집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는 덜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는 회사 생활을 했었다 보니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남편의 건강이 너무 상하지 않게 챙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좋다 하는 영양제도 열심히 먹이고 주말이면 남편이 푹 쉴 수 있게 일부러 남편이 일어나기 전까진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쩔 땐 낮 12시가 될 때까지도 자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주말에라도 푹 자고 피로를 풀라고 했고 식사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많이 먹였어요. 남편은 국밥이나 삼계탕 같은 국물이 개운한 한식을 좋아했는데 남편이 좋아하다 보니 그런 걸 많이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제가 해주기도 했죠.
야근한다고 피곤하고 안쓰러운 남편을 위해 제 나름대로는 내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8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 지금 10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위해 일부러 목욕물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탕목욕을 즐기는 편이었기에 따뜻하게 피로를 좀 식히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따뜻하게 탕목욕 좀 해. 물 받고 있으니까. 어우, 잘 됐네. 가뜩이나 좀 뻐근했는데. 한 10분 정도만 더 받으면 될 것 같으니까 기다려. 그렇게 저는 욕실 안에서 물 온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욕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야, 목욕물 받아준 건 고마운데 나 다시 회사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어? 지금 이 시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시가 넘었고 이미 퇴근을 했는데 다시 회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는 차로 20분 정도는 가야 되는 위치인데 말이죠. 왜? 무슨 일 있어? 내일 아침까지 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누가 연락 온 건데? 박 과장님이. 박 과장님이라면 전에 우리가 집들이 갔던 그 과장님? 어머, 정말? 그럼 그분도 아직까지 회사에 있어? 야근할 때는 다들 늦게 있지. 하여튼 나 좀 갔다 올게. 알았어. 그렇게 남편은 옷도 채 못 갈아입고 목욕물에 발도 못 담근 채 회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속상하다 못해 화도 나더라고요. 그 회사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부려먹나 싶고요. 저는 그날 늦게까지 남편을 기다리다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차 입출차가 되면 폰으로 기록이 항상 날아오거든요. 다음날 일어나서 폰을 보니 남편은 무려 새벽 1시에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세상에, 어제 1시에 온 거야? 자지도 못하고 어째. 그럼 어제 그 시간까지 박 과장님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뭐. 그 과장님도 너무 힘들겠다. 애기도 있던데. 애기가 아빠 얼굴 보기도 힘들겠어. 요즘 좀 그래. 하여튼 난 출근할게. 고생하고 영양제 가방 안에 넣어놨으니까 가서도 먹고.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또 회사를 가야 되는구나 싶어서 너무 안쓰러웠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동네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박 과장님 사모님이랑 마주치게 되었어요. 같은 동네인데다 큰 마트가 하나다 보니 우연히 마주친 거였죠.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미연 씨. 장 보러 오셨나 봐요. 예, 애들 먹을 거 하고. 요즘 과장님도 야근이 너무 많으시죠? 그 회사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에 사모님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야근? 요즘요? 오히려 요즘은 좀 덜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에이, 무슨요. 요즘 야근 되게 많이 하지 않나? 저번 주 목요일이요. 그때 박 과장님도 새벽까지 야근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그 사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닌데? 이날 남편 퇴근하고 와서 같이 외식했었는데?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의아하더라고요. 남편은 8시에 집에 오자마자 다시 회사로 가야 된다고 했고 새벽 1시까지 박 과장님과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날 김 대리님은 야근했어요?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었대요? 네? 그날이 아닌가 보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장 보고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황급히 그 마트를 떠났습니다.
가는 내내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분명 박 과장님이 불러서 회사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정작 박 과장님은 퇴근하고 외식까지 했었다고 하니까요. 그럼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을 갔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남편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일단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집으로 왔어요. 그 날짜에 맞춰 재생을 했는데 남편이 그날 8시쯤 집에서 나와 급하게 간 곳은 역시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간 곳도 너무 황당했어요. 남편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저녁에 저한테 회사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시댁을 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던지 아니면 저도 같이 가도 되는 거잖아요. 시댁에는 시부모님 2분밖에 안 계시는데 거짓말까지 하며 이렇게 갈 일이 뭐가 있나요? 남편은 시댁 앞에 차를 대놓았고 그때부턴 주차 모드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 뒤에 다시 차에 올라탔는데요. 차에 올라탄 사람은 남편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맸어? 민혁이는 자? 잠들었어. 왜 사람을 급하게 부르고 그래? 어머님이 또 부르시는데 어떡해. 그럼 나 혼자가 있어? 올 땐 버스 타고 왔어? 택시 타고 오지. 애 힘들게. 돈이 있어야 택시 타고 오지. 생활비를 좀 더 주던가. 엄마한테 얘기해.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저번에 돈 줬는데 그걸 벌써 다 썼어? 저는 남편과 처음 듣는 여자의 대화에 너무 어리둥절하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남자의 목소리는 제 남편이 맞는데 이 이상한 대화를 하는 여자는 누구일까 싶었죠. 그 둘은 같이 산 지 몇 년 된 부부 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민혁이 생일이잖아. 어머님이 와서 밥 먹으래. 민혁이는 변신 로봇 갖고 싶대. 내가 사이트 주소 알려줄게. 알았어. 근데 네 와이프 네가 이렇게 밤늦게 다니는 거 의심 안 해? 회사 간 줄 알아. 그 여자도 퍽이나 둔한가 보다. 멍청한 건지. 왜? 마누라 욕하니까 기분 나빠? 야, 솔직히 네가 누굴 욕할 처지야? 너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잖아. 나 같은 애랑 결혼 못하겠다며. 나랑은 연애는 해도 결혼은 못한다며. 내가 임신했다는데 돈 주면서 애 지우라고 한 거 너야. 잊었니? 야, 그만 좀 해. 민혁이 들어. 자고 있는데 뭘 들어? 그렇다고. 지운다고 해놓고 잠수 타놓고 네 마음대로 나와서 뒤늦게 데리고 나타나는 건 말이 되냐? 그러니까 네 와이프한테 이제라도 말해. 숨겨놓은 애 있다고. 돈 주고 지으라고 했는데 안 지우고 나타났다고 말해. 그리고 나랑 이제라도 민혁이 키우면서 살아. 아우, 내가 미친다 진짜. 나한테는 결혼 못한 애 어쩌네 하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여자 만나라 했더니 그 여자도 별것도 없더만. 나보다 잘난 게 뭔데? 그만 좀 하자. 너 일부러 나 결혼하는 거 보고 연락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엿먹으라고? 미쳤니? 나도 내 인생 걸고 그딴 짓 안 해. 차마 내 새끼 못 지우겠고 더럽고 치사해서 나 혼자 키우려고 한 건데 내가 기댈 친정이 있니 뭐가 있니. 혼자서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너네 엄마한테 연락한 거야. 알았다. 민혁이만 불쌍하지 뭐. 나는 안 불쌍하니? 참나. 그렇게 둘은 아웅다웅 싸우더라고요. 그걸 듣는 저는 충격에 충격이라 입이 안 다물어졌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인데 사귀는 도중 임신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애는 수술하라고 한 모양인데 그 여자가 잠수를 탔던 것 같아요.
그 후 저랑 결혼하고 나서 애 데리고 나타난 것 같고요. 대화의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 그 자체인데 이게 정말 내 남편의 이야기가 맞나 놀랍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여지껏 야근이니 뭐니 한 것도 사실은 진짜 야근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시댁 들락날락 한 거잖아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다 저를 감쪽같이 속인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배신당했다는 게 얼마나 충격이던지요. 머리가 다 어질어질한데 그 와중에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는 어퍼컷으로 날아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 민혁이 자니까 안고 같이 올라가. 올라가서 차 한잔 하고 가든가. 알았어. 아마 그 여자 집에 거의 도착한 듯 했고 둘이서 좀 전에 으르렁대며 싸울 땐 언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같이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하고요. 기가 막혔죠. 둘이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부부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 집으로 올라간 남편의 차는 시동이 꺼졌고 2시간은 있다가 다시 나와서 차를 탄 듯 했습니다. 솔직히 그 시간에 그 여자네 집 올라가고 2시간 뒤에 나오고 그것들이 뭔 짓을 하고 나왔겠나요? 저는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너무 날뛰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단순한 남편의 외도가 아니라 남편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었다니. 설령 저랑 결혼 후에 알았다 한들 저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왕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까지도요. 아이가 있다 보니 시부모님은 그 여자와 아이를 종종 부르는 듯 했고 갈 때마다 그 여자는 남편을 부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요?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있을 수 있나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다 한통속이 되어 저를 속였던 겁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나타난 거긴 하지만 저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배신감이 느껴지진 않았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시부모님도 남편도 앞으로 뭘 어쩌려고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 여자를 시댁에 줄기차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저보다는 그 여자를 며느리로 생각한다는 것 같기도 했죠. 남편도 거절 못하고 매번 가는 것도 그렇고 그 여자가 집에 올라갔다가 가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는 것도 그렇고요. 진짜 다 미친 인간들이구나. 생전 뱉은 적도 없던 욕지거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완벽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나 보다,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완벽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야근하는 남편 안쓰럽다고 신경 쓰고 안타까워하고 저 속이고 자식까지 숨겨둔 인간을 안쓰러워하고 있던 꼴이라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과 시부모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랑 계속 사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남편이 너무 밉고 증오스러운데 그 와중에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지지 않으니 미치겠는 겁니다. 남편을 너무 좋아했고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날벼락처럼 일어난 일이었다 보니 제 마음이 단칼로 싹둑 잘리지가 않더라고요. 제 눈으로 그 꼬라지를 직접 봐야겠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들의 대화에서는 금요일에 그 아이의 생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날 시댁에 쳐들어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선 일단 티를 내지 않았어요. 얼굴만 보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컨디션이 좀 안 좋다는 핑계로 최대한 대화를 멀리했죠. 한편으론 남편을 볼 때마다 정말 나를 속인 게 맞을까 싶어서 울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아이의 생일이라던 금요일이 되었고 남편은 역시나 야근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나무 종이 가방을 하나 챙겨 그 길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댁 근처에서 라이트를 끄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
한참 뒤 남편의 차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시댁 대문 앞에 차를 대놓고 손에는 변신 로봇까지 챙겨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차에서 온몸을 떨며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죠. 딱히 가서 뭘 해야겠다라는 걸 정했다기보다 제 눈으로 직접 그 꼬라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벌컥벌컥 뛰는 심장을 안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오니까 시부모님도 몹시 당황했겠죠. 집안에는 남편과 그 여자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역시나 대답이 없었고 저는 대문 도어락에 있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전에 어머님이 집에 없을 때 누르고 들어가 있으라고 알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남편의 생일이라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마당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님이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말했죠. 어머나, 어머님 계셨네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기척이 없길래 아무도 없으신 줄 알았어요. 미연아,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저는 종이백을 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주셨는데 드리려고요. 빨리 안 드리면 상할까봐. 제가 초인종 누르는 거 모르셨어요?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어정쩡하게 저를 막으시는 겁니다. 그건 이리다오. 지금 집에 아버님 손님이 와 있어서. 앞에 보니까 진호 씨 차가 있던데 진호 씨도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진호 씨까지 와 있는데 왜 저는 안 부르셨어요? 어떤 손님이길래요? 저기 우리 집에 사정이 있어서 너한테는 나중에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어머님, 섭섭해요. 저는 이 집 사람 아닌가요? 진호 씨도 있는데 제가 못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도 들어갈게요. 저는 그러면서 저를 막으려는 어머님을 거의 밀치다시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안으로 뛰어들자 거실에는 그 여자와 아이가 있고 남편은 어정쩡하게 서 있더라고요. 도망가려다가 멈칫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여자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태연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뻔뻔하게 똑바로 쳐다보는데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은 황급히 뒤따라 들어오시고요. 너는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가니? 저분이 손님이신가 봐요. 누구신데요? 저기 진호 사촌 동생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여자 옆에 있던 아이가 저희 남편한테 가더니 아빠 그러는 겁니다. 그 모습에 그 여자도 좀 당황해하고 제 남편도 놀라서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빤히 보며 말했죠. 당신은 회사 야근한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네? 회사에서 갑자기 일찍 가도 된다고 했는데 저기 엄마가 오랜만에 사촌동생이 와 있다고 좀 오라고 해서. 근데 오랜만에 본 사촌동생 애가 당신더러 아빠라고 하네? 그게 무슨 사촌동생이길래 이 늦은 시간에 애만 데리고 와? 남편은 없어?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고 그 여자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기 여보. 저는 그 순간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라서 남편에게 다가가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뺨을 맞고 휘청였죠. 어머, 진호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저의 니애라는 거? 여보.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 갖고 노세요? 저기 미연아, 그게 우리도 다 사정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 얼굴을. 저 여자가 자기 혼자 애 낳고 뒤늦게 찾아왔든 말든 저한테는 솔직히 말했어야죠. 하나같이 나 속이고. 와.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집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남편이 부랴부랴 쫓아왔는데 저는 꺼지라고 밀어버리고 제 차 타고 왔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직접 보니 가슴이 갈갈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울고 있는데 남편이 오더니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걘 헤어진 전 여자친구야. 사치도 너무 심하고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제가 사귀는 동안 내 카드로 카드론까지 땡겨서 나 빚까지 생길 뻔했었어. 만나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갑자기 내 애를 임신했대. 나는 솔직히 믿기지도 않았고 걔가 나 잡으려고 쇼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도 없고 아이 낳을 생각은 더더욱 없으니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우라고 하고 돈까지 지어줬어. 근데 그 후로 잠수 탔다가 갑자기 몇 달 전에 내 애랍시고 민혁이 데리고 엄마 아빠 앞에 나타난 거야. 엄마가 친자 검사도 해봤다는데 민혁이 내 애 맞대. 그러니 어떡해. 엄마 아빠 입장에선 그래도 손주인 셈이니 저버릴 순 없고 그래서 양육비 명목으로 생활비 좀 지원해주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애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양육비 다 써버리고 그러고 살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엄마가 저녁에 쟤랑 민혁이 한 번씩 불러다가 밥 해먹이고 반찬해주고 그랬거든. 하여튼 자기 속인 건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하면서 눈물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남편 꼴도 보기 싫고 뭐라고 하든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뒤로 저 여자 만난 거고 따로 네 애도 있었던 거 아니냐. 저 여자 집에도 드나든 거 내가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봤자 진짜 그냥 차만 마시고 민혁이 얘기만 했다면서 자기를 믿어달라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뭐 어쩔 건데? 계속 이렇게 산다고? 나도 애 핑계로 쟤랑 계속 보고 싶지도 않아. 진짜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던데 민혁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당신까지 이렇게 다 안 이상 그냥 양육비만 좀 지워주고 더 이상 왕래 안 할게. 나한텐 당신이 더 중요해. 당신하고 내 사이에 신뢰가 깨졌는데 어떻게 우리 부부 사이가 더 유지될 수 있겠어? 여보, 제발 이혼만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저는 남편에게 마음은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일단은 시간을 좀 두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며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 최대한 잘 생각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더라고요. 그 후부터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고민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이혼이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나를 속인 건 너무 괘씸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애써 이해해보려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여자가 갑자기 애 데리고 찾아온 거고 남편도 시부모님도 애를 모른 채 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이걸 용서해주면 내가 바보 되는 건지 내가 이혼해주는 게 그 여자랑 남편에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닌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살이 3kg나 빠졌습니다. 사실 당장 이혼을 결심했으면 그렇게 고민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어리석게도 남편을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마음이 단칼에 안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양육비를 주고 넘어가 줄까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남편의 핸드폰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남편은 제 앞에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정작 어머님과의 대화를 보니 그렇지도 않았어요. 미연이는 아직도 그러고 있니? 네. 어쩔 생각이야. 너는 어쩌고 싶고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요. 미연이 그날 하는 거 보니까 난리치는 거 무섭더라. 이혼 안 한다고 해도 너 잡혀 살겠어. 그렇겠죠. 차라리 이혼하고 선혜랑 그냥 살아. 민혁이도 있으니까. 민혁이 어쩔 거야? 나도 솔직히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해요. 선혜는 모르겠고 민혁이는 계속 걸려요. 자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미연이랑 이혼 안 해도 너 평생 책 잡혀 산다.
그러지 말고 그냥 얘기 잘해서 이혼해. 이혼하고 선혜랑 결혼하고 민혁이 키우며 살아. 그러는 게 낫겠죠? 라는 대화를 한 겁니다. 와, 그거 보는데 저는 뒤통수를 또 제대로 맞은 거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존중한다며 기다리겠다고, 다만 자기를 용서해주는 쪽으로 최대한 생각해 달라고 할 땐 언제고, 뒤에선 어머님이랑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그뿐인가요? 남편은 그 선혜라는 여자랑도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 선혜라는 여자는 그냥 이참에 이혼하고 나랑 살자며 민혁이 키우고 같이 살자고 꼬시고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럴 거면 그냥 저한테 이혼해 달라고 하던지, 앞에서는 저한테 용서를 구하는 척, 뒤에서는 지가 먼저 이혼하고 새살림 차릴 생각부터 했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완전 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는 또 시댁에 가니까 오라고 한 걸 보고 저도 그 시간에 시댁에 쳐들어갔어요. 저는 문 열고 그대로 시댁 안으로 쳐들어갔고 시부모님과 그 여자 남편이 거실에서 상 펴놓고 식사를 하다가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이번엔 못 참겠다면서 남편이 쓰던 방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도 눈이 돌아서 한 행동이었죠. 제가 갑자기 야구방망이 들고 나오니까 시부모님도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 지르고 남편도 기겁하고 또 그 선혜라는 여자도 지가 맞을까봐 질겁하며 도망가는데 웃긴 게 그 와중에 지 아들은 안 챙기고 지만 도망가더라고요. 남편도 시겁해서 진정하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대로 그 야구방망이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상은 다 부서지고 음식도 엉망이 되었죠. 어머님과 그 여자는 소리 지르고요. 저는 씩씩거리며 남편과 시부모님을 쳐다봤는데 입만 떡 벌린 채 쳐다보고 있으시더라고요. 야, 김진호, 너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따위로 살지 마. 뭐? 사치 심하고 개념 없는 여자랑 엮이기도 싫은데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결국 너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재혼할 생각했잖아.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잘못했다고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지 말던가. 너는 진심이라고는 없는 인간이야. 네가 말하는 게 뭐가 진심인지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래, 저 여자랑 애 키우고 잘 살아봐. 원하는 대로 내가 이혼해 줄 테니. 너나 니네 부모나 저 여자나 그거 원하잖아. 저는 그렇게 방망이 바닥에 던지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게 너무 놀라워요. 제가 평소에 폭력적이거나 그런 액션을 취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때만큼은 정말 눈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 바로 남편과 시부모,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문자 캡처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죠. 뒤늦게 친자의 존재를 알았으면서 의도적으로 속였던 남편, 함께 속이면서 모른 척했던 시부모와 남편이 저랑 결혼한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남편을 유인하고 지속적으로 결혼을 깨게끔 유도했던 그 여자까지.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끝에 꽤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라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 마음의 상처였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꽤 힘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어이없는 일을 겪어야 하나 하고 말이에요. 그 후로도 한동안은 분통이 터졌고 화병이 나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애써 잊고 지내려고 해도 드문드문 전 남편과 그 여자를 떠올리면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도 결코 오래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1년 반이나 지났을까 전 남편이 뜬금없이 연락이 온 거예요. 술 먹고 울면서 전화해서 미안하네 어쩌네 저를 놓친 게 너무 후회가 되네 주정을 부리면서 울더라고요. 그 여자는 최악의 여자라면서 자기랑 시부모님 돈만 가지가지로 뜯어내고 애는 똑바로 보지도 않고 허구한 날 술 마시러 다니고 돈 쓰러 다니고 너무 힘들어서 또다시 이혼 준비를 한답니다. 다만 애는 자기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양육권 소송을 할 거라고 하면서요.
저한테 너무 미안했다느니 그때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고 그 여자랑 끝내고 양육비 정도만 보냈어야 되는데 저를 놓친 게 너무 아쉽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어이없고 내가 만만하나 싶어서 더 열받더라고요. 너랑 나랑 헤어진 게 언젠데 그따위 주정하려고 전화했느냐고. 그 여자랑 이혼을 하든 말든 돈을 뜯기든 말든 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차단했습니다. 전 남편도 그 여자랑 산 지 1년 만에 이혼 소리까지 하는 거 보니 질릴 대로 질린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속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한 번씩 너무 울분 터지고 화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한 사회학 교수님의 유튜브 강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흙탕에 발이 빠지면 당장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발을 서둘러 진흙탕에서 빼고 더러워진 신발을 닦고 그곳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흙탕에 발이 빠진 채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일은 생길 수 있지만 빨리 발을 털어내느냐 아니면 발을 빼지도 못하고 한탄만 늘어놓느냐는 큰 차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 이혼 스토리도 참 기막히고 기구하고 이혼 후 한참이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서 괴롭고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제 앞날과 행복을 위해서 저는 과거로부터 발을 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더러운 진흙탕에 빠진 것뿐이다. 하지만 나는 빠르게 그 발을 뺐고 남아있는 더러운 진흙들을 닦아내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진흙탕에 빠졌던 사실조차도 희미해질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 인생을 꿋꿋이 잘 걸어나가야 될 거고요. 제 발에 남아있는 진흙을 잘 닦아내고 있는 중이고 저는 다시 남은 진흙 잘 털어내고 마음 다잡고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언젠가 이 얘기도 어이없는 웃음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